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뭐 영상으로 한 거가 가장 화제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한 사람이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은 이제 사과시를 해요. 그리고 어떤 장소 같은 거에 꼭 의미를 부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영상으로 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사과시를 할 필요도 없다. 예. 민주당은 사실상 이제 이재명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인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잘산이든 먹산이든 뭐 이 얘기를 할 거는 우리가 예측이 된 거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메가더 동상 앞에서 누군가는 박정희 생가 앞에서 누군가는 이순신 장군상 동상 앞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뭐 서태지를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또 이제 연출이라 그런 게 이제 하얀색 옷을 입어서 당 색깔을 빼고 이미 눈은 이미 당내 경선이 아니라 본선으로 가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복장도 되게 캐주얼했어요. 캐주얼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영상이 그리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웜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옷 색깔도 이제 베이지색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일반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눈이 멀리 나가 있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뭐 진짜 대한민국 뭐 잘산이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말장난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정부 주도 성장 이게 저는 문제라 봐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했는데 이게 저는 아류가 아닌가. 항상 이게 그 민간 시장의 활력 이런 창의나 혁신 이런 걸로 이게 성장이 되는 거지. 요즘 이게 어느 시대에 우리 옛날에 뭐 개발 독재 시대처럼 정부가 성장을 주도한다. 또는 이게 소득 올려주면 성장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이거는 전부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뭐 저는 어제 그 정책을 보고 너무 이제 그 구시대적인 오히려 지금하고 안 맞는 이런 게 그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첫 국정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부 주도 성장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저는 뭐 이제 옛날만큼 이게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경제 고도화라든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만 꼭 국가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IT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렇게 재발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한 20년, 30년 지금 먹고 사는 어떤 기반이 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K 엔비디아 뭐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좀 주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 거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뭐 지금 뭐 감세한다라고 했는데 민간이 주도하기는커녕 지금 경기 침체만 되고 내수는 다 죽고 수출까지 어려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가 저렇게 오락가락하면은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외교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제 전통적인 우리 동맹 관계도 있고 하지만 외교 부분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게 그 두 가지 점에서 옛날에 이미 그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계속 그 훈계 듣듯이 그러면서 그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냥 쉐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핵 발의 사유 1차 때 이미 그 미국 일본 중시하는 그 외교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탄핵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게 뭐 국익 중심 어떻게 해도 또는 이게 뭐 한미 동맹 어쩌고 해도 이미 그 본심이에요. 한 두 번 정도 확실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할까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예. 거기에 이제 맥락이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베베 꼬여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부터 가치 동맹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하고 바이든 한미 동맹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부터 동맹을 존중하는 게 1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이미 세계 국제 경제는 국제 사회는 국제 관계는 완전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럼 미국이 그러면 관세 물라고 하면 다 물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미국하고의 교역량이 줄어들면 그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제3세계랑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실용주의 외교 노선, 그거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좀 하셨으면, 정파에 상관없이 지금은 한미동맹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다변화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외교를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들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벽을 넘을 이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측컨대 김부겸 총리는 이제 불출마를 했고 네. 김경수 지사는 나올 걸로 보고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도 불출마했죠. 아마 이제 그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두 명이 얼마 정도 딸까? 자 민주당 패널들 쭉 이야기해 보면 아마 다 합쳐서 그 15%가 넘지 어렵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이게 한 85에서 90 사이에 이재명 대표 이게 지지율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따라서 이게 그 이변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본인의 경쟁자가 이재명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친명계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하려고 할 테고. 근데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커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방식이에요. 2017년에 문재인 후보랑 경선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체급을 키워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후에 리더십과 어떤 정치력은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전략은 일단은 이재명의 맞상대는 김동연이다. 이거를 이번에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년에 6월에 경기지사 재선할 거 아닙니까? 타임라인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대통령 개헌을 해서 어떻게 이제 임기가 조정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를 하겠죠. 김부겸 전 총리 왜 불출마했을까요? 뭐 세가 안 되니까 나가봤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에도 원래는 한 15룡 20룡 하다가 지지율이 안 노니까,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지율이 안 놀고, 그래서 이제 불출마하면서 아마 김경수 지사 쪽으로 이게 친문이 약간 결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나올 걸로 서정욱 변호사는 보는데 지금 고심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왜 예. 그런다고 보세요? 전략적 고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빨리 하는 것보다 조금 내가 이제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이제 그거를 좀 잘 정비해서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친문 쪽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이 적게 받으면 정치적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도 좀 고심을 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차기를 보는 거죠.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이제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소위 말해서 착한 2등 전략을 할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얘기했던 착한 2등 전략을 할지, 아니면은 이재명과 각을 세울지, 좀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착한 2등 쪽에 좀 더 좀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을 세우기보다는. 예. 동의하세요? 뭐 저도 이게 옛날에 저 김문수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할 때요. 그때 제가 처음 착한 2등 전략을 첫 제안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2년에 이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이 그 너무 최태민 목사나 박근혜 대통령 너무 공개하지 말고 아름답게 2등하면 다음이 있다, 이런데 그게 안 돼요. 막 그냥 가면서 최태민 목사하고 의혹부터 이게 착한 2등 전략이 전략상으로는 맞는데 막상 경선하다 보면 치열해지고 감정이 막 이러다 보면요 공격이 그냥 갑니다. 김경수 지사도 전략은 그게 맞지만 근데 막 경선하다 보면 서로 치열한 공격, 또 이게 이러면 이게 도를 수 없는 각을 건너는 그 쉽지는 않은 전략이에요. 아하, 또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민주당 주말까지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는 완전 개방형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 방식을 주장을 하는데 어제도 결정을 못했어요. 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려면은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시간이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이제 불가론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고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 다른 당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국혁신당에서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 여러 가지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예, 얘기도 야권 있고.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도 얘기 있고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아예 100% 지금 뭐 온라인 투표를 하는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면은 그 중간 정도에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 통합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시간도 워낙 적고요. 이번에는 워낙 짧아요. 경선이 2, 3주. 그래서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 1등 후보가 룰을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감옥에 무난하게 1등 하는데 굳이 뭐 혼란을 자초할 필요 없으니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대로 기존 룰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탁금은 민주당 4억씩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건 한번 내면 되찾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번에도 4억 원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게 민주당에서 그 후보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깎아준다,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4억 원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근데 다 쓸까 이 돈을? 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웬만한 사람 나오지 말라라고 조금 커트라인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건 좀 약간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4억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생각 듭니다. 예. 저도 이게 국민의힘 한 3억 되는데 근데 단계별로 내요. 아하. 예를 들어 이게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 떨어져 버리면 한 3천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또 통과되면 좀 더 내고 이게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아무나 노는 걸 막아야 될 이런 필요는 있는데 이걸 꼭 돈으로 막아야 됩니까? 제 말에 그럼 돈 없는 사람, 3, 4억 없는 사람 우리나라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출마도 못 하잖아요. 이 금권 정치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하게. 제 말은 이게 아무리 많이 노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해도 이걸 돈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당이 다 공영제잖아 선거도요. 따라서 이게 어느 득표 이상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기탁금도. 선거는 15% 받으면 그렇죠. 다 돌려주고 10% 50 돌려주잖아요. 네. 이건 안 돌려주거든요. 제 말은 이것도 몇 프로 이상 받으면 당비로 돌려주는 이런 이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봐요.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경선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뭐 저도 흥미진진하게 예, 뭐 보고 있고요. 뭐 20용 얘기까지 뭐 13용, 15용, 18용, 20용 얘기까지 나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용, 뭐 11용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김태현 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대표 어제 이제 출마 네. 선언하고 되게 이제 흥미롭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좀 팍 터지게 싸우면은 도움은 되겠다. 약간은 도움은 되겠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계엄, 내란 이거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의 중도층의 부정적 인식을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후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1차에서 4강으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8강, 4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4강 중에 1등 하면 바로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여론으로 4명을 추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50%가 안 넘으면 2명이 또 결선 투표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룰이. 그 점에서 이제 그 제 주위에도 처음에 그 4강까지 들어가기 어렵다. 4강까지 들어가려면 이게 그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예를 들어 이제 원희룡이 아니고 한동훈, 그 홍준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포기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김태흠 지사든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10용까지 지금 주는 상태고 따라서 뭐 아마 룰이 바뀌면서 숫자는 상당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선언 얘기도 하셨는데 좀 인상적으로 보신 장면은 뭔가요? 이재명을 9번 얘기했더라고요. 예, 이재명이란 단어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4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조금 길다라는 생각은 하나는 했고 좀 더 압축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서태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도 그때 서태지 얘기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서태지 훌륭한 어떤 대한민국 문학에 이제 충격을 준 사람이긴 한데 언제까지 서태지 얘기만 하나 그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어쨌든 본인의 메시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물론 이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라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고 어필하는 건데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말로 이재명을 이길 후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좀 그거를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은 이제 좀 왔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 비하면요. 인파가 물론 다른 후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왔지만 뭐 저는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국민의힘 후보 여러 명이 출마선 했는데 네. 크게 국민적 화제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바람을 일으키는 이게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안철수 후보도 어디 광화문에 서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숫자가 많다고 흥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제가 국민의힘에 약간 쓴소리 같긴 한데 뭔가 화끈하게 와닿는 바람을 좀 일으키는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후보 출마 선언문이 안타깝게도 아직 안 보입니다. 예상 외의 인물일까요? 나경원 의원 오늘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정치와의 끝나고 인터뷰가 계획이 돼 있는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 1시간가량 독대를 했습니다. 윤심 나 의원한테 있는 건가요? 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분이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윤심만으로 4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친윤계들, 윤핵관들 뭐 이분들도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일부는 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는 지금 홍준표 쪽으로 지금 갔고 일부는 이제 뭐 지금 한덕수 지금 옹립 뭐 추대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뭐 김문수 가고 그래서 이게 옛날만큼 조직이나 이런 걸로도 좀 재미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때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2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3등을 했는데 그때 대체적인 사람 예측은 나경원이 2등을 할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윤의 등에 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파면된 대통령이다. 저는 뭐 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윤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윤심은 이제 그 김문수든 나경원도 뭐 좋고요. 그다음에 한덕수까지도 약간 염두에 두고 좀 이게 관망하면서 누가 과연 이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가 아직은 이제 그 좀 여러 후보를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여론의 지형을 좀 보게 볼 수 아마 이제 그 보겠군요. 한덕수도 고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도 이제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이런 데 상황이죠. 3명 정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5등이에요. 나경원 후보가 제가 보기에 5등인데 좀 다 컸습니다. 4명 중에 그 김문수는 거의 뭐 안정권에 결선에 한 명 있다면 그다음에 2등이 아마 한동훈 또는 이게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요즘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을 끌어내려야 나경원 후보가 4등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5등권에서 다 코스는 맞는데 워낙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따라서 과연 4등 안에 들어갈까? 들어가면 이 기존의 4대 후보 중에 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누가 빠질까? 이런 것도 이게 관심사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은 당심도 중요하지만 저기 민심도 중요한데 이 윤심이 국민의힘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뭐 예선에 도움된다 봐요. 예선에서는 또 이게 본선과 다른 전략이죠. 예선에서는 이게 당원이 50%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심 50도 역선택이 배제된 국민의힘의 주로 이게 지지층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저는 상당히 도움된다. 따라서 이제 뭐 예선 경선 과정에는 윤심을 적극 활용하고 오히려 이게 본선에 가면 좀 차별화.
우리 윤심하고 차별하는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갈 것 같아요. 후보들이 예, 그런 후보들. 식으로 갈 거다. 예. 이 경선 룰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경선 룰을 좀 보면은 후보들 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후 2명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4명, 4인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좀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그러니까 좀 호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려되는 인물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을 그 반 땡땡땡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그 타겟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친윤들이 상당히 그 거부감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은 패배해서 하든 좀 너무 형편없이 패배 안 하면은 당권을 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대선 조직이 그대로 이제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본인들 입지가 위험해진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별로 너무 좀 속내가 드러나는 룰이다 솔직히 이 2명이서 이거 붙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철우 지사 윤 전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를 만났을 때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어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요. 헌재 재판관도 있고 오늘 이상하게 그 김준일 평론가가 거의 100% 생각이 일치합니다. 거의 이재명 대표 분석부터 100%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4강에 갔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70%다. 그 탄핵을 찬성하는 게 30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하면 30%잖아요. 탄핵 반대하는 3명이 표를 나누면 뭐 25다. 그러면 이게 30이 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70%가 본선에서 똘똘 뭉쳐서 한동훈 후보를 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결선 투표 가서 최소한 이게 50% 이상 압도적을 받는 사람을 이게 그 후보로 내야 된다. 그 점에서 룰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이게 룰이 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70%가 탄핵을 반대한다면 30%로 과연 이게 후보를 댔을 때 또 본선 어떻게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보통 이게 뭐 명분상으로는 50% 결선 투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는 뭐 불가피하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걸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여론 흐름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탄핵 찬성 반대 때 선고 나기 전과 그 이유가 달라요. 선고를 잘했다라고 한 게 그 훨씬 늘어났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이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면이 불가피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게 7대 3이다. 지금 그 여론이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하여간 이게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성복은 늘어난 건 맞아요. 전환길도 제가 좀 전에 전화해서 성복은 해. 그때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성복은 하되 또 지지는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예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뭐 적극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뭐 인터뷰 하신다니까 그게 이제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은 윤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충성심 얘기하면은 누구는 또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뭐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충성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파면된 국민의 신의를 배신해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은 그 배신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지금 관저에 있으면서 지금 충성 운운하는 게 본인은 왕으로 하는구나. 손바닥에 왕자 쓰시고는 아직도 지금 왕으로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예선과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전략을 달리할 거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당내 경선에서 나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선 가서 저는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 안에서야 이제 어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니까 그 지지자들이야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회주의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바꾸기는 저는 힘들다. 이미 그러니까 스탠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탄핵 뭐 자기가 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의향을 물었다.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더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게요. 하나는 이게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해주느냐. 탄핵을 해주면요, 바로 아마 이게 사표 내고 출마할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 여부.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있잖아요. 국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1대1로 붙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으면 추대를 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변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심이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도 안 하고 또 이게 전적 배제할 수도 없어요. 좀 섭섭한 건 있어요. 뭐 국무회의가 뭐 실체적인 뭐 정당인지 아닌지 진술이 정언이 좀 이게 섭섭한 건 있는데 또 대안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심 중에 고심에 고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탄핵 여부,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 후보들, 그다음에 최종 윤심이 신뢰야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이 3대 변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에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요. 한덕수 좀 이게 지지나 관심 있는 분이 한 60여 명이 된다. 이런 통계를 제가 이게 지도부에 했으면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60여 명이 한덕수에 관심이 가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럼 그거 누가 잡아줬냐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잡아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은 친윤들이 지금 한덕수 대박론에 좀 걸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신기루 같은 거라고 보고요.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제 채널A가 단독이라고 기사를 썼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이 한국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뉴스를 KBS 보면서 한덕수가 나올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덕수 밑에 실무 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덕수 대행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전해줬는 거.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셀프 대박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추론인데 본인이 지금 본인 몸값 띄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출마할 가능성 높지 않고 이게 완전 꽃가마 태워주듯이 경선도 안 하고 추대정도 아니면은 한덕수 지금 당내 경선은 어떻게 총괄합니까? 15일이 데드라인이거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못 나온다고 보고 다만 하나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하는 얘기까지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면 조직이 엄청 붙어줘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럼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비공식적으로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해당행위 논란까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제가 보기엔. 그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얘기는 어떻습니까, 서정욱 예, 변호사님? 지금 짧게. 경선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도 않고 경선 안 해요. 무소속이 아니고 국민 후보. 국민 후보로 추대해서 나중에 단일해서 국힘의 후보가 양보해서 추대하는 이거 시나리오 그런 데죠. 가능성은 그게 그러니까 국민 추대니까 그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